나는 나를 이기게 해주는 차보다 경쟁하고 싶도록 해주는 차를 원한다. 이겨야 할 적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경쟁 앞에서 신사의 모습은 있을 수 없다. 남자들의 액션의 진술 보여줄 질주의 끝판왕, 카 레이싱이다. 전투기가 이륙하는 속도에 맞먹는 수준으로 끝없이 뻗은 활주로를 달리는 자동차. 거친 비포장 도로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자동차. 아무도 없는 사막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자동차. 때론 극한의 스피드를 넘나들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지옥의 레이스 속에서도 오직 챔피언을 향해 달리는 남자들의 도전이 펼쳐지는 것, 바로 카레이싱이다. 인간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륜전차로 속도를 겨루며 위험을 무릅쓴 스피드에 열광해왔다. 스피드를 갈구하는 인간의 질주 본능에 자동차라는 기계 문명을 더해 탄생한 카레이싱은 100년이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카 레이싱은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이 결집된 무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F1 레이싱 한 팀당 연간 예산이 약 2천억 원에 달하는가 하면 우주 항공에서 쓰이는 기술이 집약된 레이싱카 중엔 한 대에 300억 원이 넘는 자동차도 있다. 최초의 카 레이싱은 1894년 7월 22일 프랑스 일간지인 르푸티 저널이 파리에서 루앙 구간을 안전하면서도 최소 연료 소비로 완주한 운전자에게 5천 프랑의 상금을 주는 대회였다. 하지만 이는 레이싱보단 우산 성능 평가는 신뢰성 테스트에 가까웠고, 이후 근대 모터스포츠의 모습을 갖춘 레이싱이 등장하는데 바로 국제적인 자동차 대회 고든 베넷 컵이 그것이다. 당시 미국 신문 재벌이었던 제임스 고든 베넷 주니어는 유럽 지역에 자신의 신문을 선전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자동차 대회를 개최했다. 이 레이스는 공식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경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레이스 규정은 첫째, 경주차의 무게는 400에서 1000kg일 것. 둘째, 드라이버와 보조 드라이버의 체중은 60kg 이상일 것. 셋째, 레이스 거리는 550에서 650km일 것. 넷째, 승리팀의 나라에서 다음 레이스를 개최할 것. 다섯째, 각국의 자동차 클럽에 등록한 드라이버들만이 출전할 것 등이었다. 1900년 6월 14일 파리와 리옹 간의 570km 구간에서 열린 고든 베넷컵 1회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미국의 많은 팀들이 신청했지만 최종 선정된 차는 5대뿐이었다. 우승은 페르낭 샤론이 프랑스 파나르사의 자동차를 타고 평균 시속 약 62.1km로 9시간 9분 만에 도착해 첫 번째 고든 베넷컵을 거머쥐었다. 장안의 화제를 낳으며 승승장구하던 고든 베넷컵은 그러나 1903년에 접어들면서 시련을 맞는다. 당시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의 마드리드 간 레이스에서 드라이버였던 마르셀 루너를 포함한 정비사, 관람객 등 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자 고든 베넷컵에 대한 비난이 고조해졌다. 게다가 날로 무섭게 발전하는 엔진 성능과 스피드, 보수적인 규정 등으로 결국 베넷컵은 1905년 6회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랑프리 레이스 시대가 열린다. 1909년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던 미국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자동차 레이스 전용 트랙을 설치해 레이싱의 고도화를 앞당겼다. 1930년대부터는 경주용 차량으로 여러 개의 슈퍼차저를 장착한 고급 레이싱카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차량의 경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독일 자동차 M사의 경우 차량의 중량 제한을 피하기 위해 알루미늄 합금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레이싱카를 제작해 실버 에로우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1950년엔 국제자동차 연맹이
전 세계 자동차 경주를 총괄하는 모터스포츠 룰인 포뮬러를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 영국 실버스톤 서킷에서 최초의 공식 월드 챔피언십인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이 개최됐고 1955년엔 최초의 스포츠 자동차 경주 대회 세계 내구성 대회를 1973년엔 세계 랠리 챔피언십을 개최하면서 공인된 레이스가 시작됐다. 현대에 이르러 레이싱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졌다. 카 레이싱의 입문이라 할 수 있는 짐카나는 폭 2.4m, 전체 길이 약 600m 코스에 파일론을 설치하거나 선을 그어 지그재그 90도 회전, 연속 8자 돌기 등 장애 구간을 정해놓고 완주 시간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레이스였다. 반면 스피드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코너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 점수를 주는 드리프트 레이스는 피겨 레이싱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멋진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노면이 얼음으로 되어 있는 서킷을 달리는 빙판길 레이스, 지정된 장애물이나 험로, 바위길 등을 통과하는 오프로드 트라이얼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레이스를 뛰어넘어 궁극의 모터스포츠라 불리는 레이스가 있다. 바로 F1이다. 세계 인구 70억 명 중 F1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행운아는 단 24명.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넘나들며 챔피언을 향해 질주하는 그들을 두고 사람들은 드라이빙의 신이라고 부른다. F1에 사용되는 자동차 한 대 비용은 평균 100억 원대로 고성능 장비를 운영하는 드라이버들의 신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은 성인 남성의 심장은 1분에 약 80번 뛰지만 이들은 분당 140에서 180번까지 뛰고 이 상태를 90분 동안 유지 가능하다. 드라이버들은 레이스를 하는 동안 기어를 약 2600번 바꾸며 각종 장치를 10,000번 이상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 한다. 시속 350km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도 주변 차량과의 간격을 재고 사방의 위험 요소를 끊임없이 감지해야 함은 물론 감독이 전달하는 각종 지시사항을 읽고 판단해야 하는 것도 드라이버의 몫이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땐 중력의 최대 5배에 달하는 힘이 목에 전해지며 머신에서 전해지는 진동 때문에 안구가 흔들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히 조여있는 안전벨트와 더불어 별다른 장비 없이 섭씨 60도에 달하는 콕핏 내 기온도 견뎌내야 한다. 체력이 잠시라도 떨어져 집중력을 잃었다간 챔피언에서 멀어지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인간의 극한점을 시험하는 레이스를 완주하고 나면 드라이버들은 녹초가 된다. 레이스 중 드라이버들이 흘린 땀은 2리터 이상, 체중은 약 3kg이 감량되는데 이는 테니스 선수가 풀세트의 접전을 펼쳤을 때 체력 소모와 비슷한 수준이며 각 팀은 경주마다 약 120kg의 바이럴 섭취의 체력을 보충한다. 고도의 집중력을 2시간 가까이 유지하면서 머신이 전달하는 압도적인 힘을 견뎌야 하는 드라이버들. 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헤의 실력은 마라토너급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드라이버들의 일상은 혹독한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일주일에 6일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훈련을 하는데 자전거, 달리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도 함께 진행한다. 흥미로운 점은 카드게임 등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수라는 점이다. 여기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 심리 상담가가 드라이버들의 심신을 수시로 체크한다. 이렇게 탄생된 드라이버들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스타로서 그 대가도 엄청난데 미하엘 슈마허는 최고 전성기 때 받은 연봉 액수가 약 800억 원에 달했으며
슈마허에 이어 새로운 황제로 불리는 세바스찬 베텔은 약 595억 원. 그 뒤를 잇는 페르난도 알론소는 약 474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1시간에 약 500만 원, 1분으로 따져도 약 8만 4천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모든 F1 드라이버가 수백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건 아니다. 시즌 랭킹 포인트를 1점도 확보하지 못한 신예 드라이버의 연봉은 페르난도 알론소의 약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65년 동안 수많은 에피소드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명승부를 탄생시키며 자동차와 인간이 만든 드라마를 기록해온 F1. 오늘도 24명의 드라이버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궁극의 드라이빙 신을 꿈꾼다. 자동차에서 울리는 배기음은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고 남자의 질주 본능을 일깨운다. 자동차에 몸을 맡기는 순간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오직 최고의 스피드를 향해 질주해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레이싱 중 단 하나의 차종으로 평등하게 펼치는 레이스. 무엇보다 드라이버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원메이크 레이스는 남자라면 한 번쯤 경험하고 싶은 경기다. 원메이크 레이스는 한 회사의 단일 차종만으로 경쟁하는 카 레이싱으로 북미에선 스펙 자동차 경주라고 부른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모터 스포츠는 드라이버의 기량만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 레이스를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메이크라는 형식은 경주차의 성능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드라이버의 기량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편 원메이크 레이스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아마추어들을 위한 입문 클래스는 값싼 소형차가 주로 사용되지만 최상위 1% 고성능 시리즈 차량들의 프로 못지않은 레이스도 존재한다. 특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유럽은 다양한 원메이크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슈퍼카 원메이크 시리즈를 대표하는 독일 자동차 회사 A사의 R8 LMS컵을 비롯해 F사와 L사도 원메이크 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P사의 911 모델로 참가하는 카레라컵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원메이크 레이스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하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영화 속 레이싱의 한 장면처럼 질주의 쾌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레이싱을 위한 전용 트랙과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한동안 모터 스포츠는 침체기에 있었다. 그러나 2006년 CJ의 후원으로 시작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등장은 모터스포츠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경주 자리를 차지한 슈퍼레이스는 배기량과 차량 개조 범위에 따라 4개의 종목으로 나뉘는데 국내 최고 배기량인 6200cc 스토커 레이스로 진행되는 슈퍼 6000 클래스와 양산차를 기반으로 하는 1400cc 초과 5000cc 이하급의 GT 클래스, 1600cc급의 슈퍼 1600 클래스, 크루즈, 엑센트 원메이크 경기인 엑스다 V720 클래스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슈퍼레이스의 하이라이트는 한중일 3개국 5개 서킷에서 벌이는 최고 수준의 드라이버들이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펼치는 짜릿한 대결에 있다. 2010년부터 일본 오토폴리스에서 첫 해외 레이스의 청사진을 그리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아시아전을 펼치고 있는데 총 8번의 라운드가 펼쳐지는 2015 CJ 헬로 모바일 슈퍼레이스에서 4라운드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로 3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로 준비돼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의 슈퍼레이스
중국의 CTCC, 일본의 슈퍼 FJ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국제적인 이벤트 개최로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남자들의 열정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서킷, 카레이싱. 쾌감, 모험, 그리고 도전을 향해 달리는 카레이싱은 어쩌면 남자들의 멈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유일한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 각 랩당 한 가구에 3개월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인 2.22kWh 에너지가 사용되고 재생된다. 우승한 차량에 주입된 연료량은 1896리터. 24시간 동안 실행된 기어브 연속은 25,293회. 드라이버 닐 야니는 가장 긴 시간에 달하는 10시간 10분을 운전했다. 서킷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최고의 스피드를 내야 하는 경쟁에서 드라이버의 운전 기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차량의 성능이다. 새로 개발된 자동차 관련 기술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무대로 레이싱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 1911년 드라이버 레이 하루는 뒷차가 쫓아오는 것을 살피기 위해 레이싱카에 룸미러를 설치했고 오늘날 승용차의 필수품이 됐다. 반세기 전인 1965년 미국 자동차 회사 C사는 출력 425마력을 자랑하는 레이싱카를 개발했고 역시 승용차에 적용했다. 한때 레이싱카 제작에서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일본 자동차 회사 H사는 강철 대신 티타늄 소재의 엔진 부속품을 레이싱카에 적용시켜 좋은 결과를 얻자 바로 승용차 엔진 부속품으로 선보였다. 이처럼 자동차와 관련한 대부분의 기술들은 레이싱을 위한 기술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의 미래를 이끌 수많은 첨단 기술들은 극한을 시험하는 레이싱에서 출발한다. 독일 자동차 A사는 레이싱에 출전할 때마다 신기술을 선보여왔다. 세계 최초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 터보 크기에 상관없이 최적의 가스 흐름을 이루게 하는 가변 터빈 구조 기술, 레이저 헤드라이트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한 레이싱카를 개발해왔다. 그리고 우수한 레이싱카에서 검증된 기술들은 양산차에 적용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 대표 내구 레이스 대회인 르망 24시에서 통산 5회 우승을 차지한 터보 직분사 엔진은 A사의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굳히는 데 일조했고 2006년부터 11년까지 우승을 이끈 디젤 TDI 엔진은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을 긴장시켰다. 2015년 르망 24시에서 우승한 이탈리아 자동차 P사의 919 하이브리드 역시 첨단 기술을 탑재해 화제를 모았다. 이 모델은 다운사이징 기술이 접목된 V4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2개의 에너지 회생 시스템을 장착해 무려 1000마력의 출력을 갖췄는데 특이한 사실은 르망 24시에 출전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데 반해 919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기반의 하이브리드 레이싱카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결국 P사의 시도는 45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영광을 낳으며 17번째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레이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경기에 투입되는 팀원의 숫자는 드라이버를 제외하고도 수십 명에 이른다. 더 빠르고 더 진화된 모습으로 첨단을 달리는 레이싱카. 이 작은 자동차 한 대에 세계 자동차의 미래가 담겨 있다. F1 월드 챔피언 7회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가진 미하일 슈마우가 은퇴를 앞두고 치른 마지막 경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선두를 달리다 막판에 차량의 정비 문제로 1등을 놓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슈마허. 레이싱이 끝난 후 기자들이 경기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한다. 지는 것도 인생이다. 치열한 스피드 경쟁,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향해 질주하는 카 레이싱. 그 속엔 남자들의 뜨거운 도전과 열정,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이 담겨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남자들이 카 레이싱에 열광하는 진정한 이유인지도 모른다.